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4번째 강의에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대 정당 정치하고 비교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고요. 훈구에서 살림으로 정권이 넘어와서 선조 때였었죠. 이조 전랑직이라는 관직을 놓고 살림이 동서로 나눠진 이후에 붕당 정치가 진행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 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붕당 정치는 선조에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전 정조 때까지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붕당 정치가 긍정적으로 전개했던 시기 그러면은 언제였었어요? 인조, 효종, 현종,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동참하는 여기를 보편적으로 붕당 정치 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붕당 정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개가 되다가 숙종 이후에 변질이 됩니다. 아시죠? 숙종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숙종대 때에 환국이 일어납니다. 환국은 여당 야당이에요. 즉 여야가 붕당이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판. 그러니까 숙종 한 시기 때 한 명의 왕식에 한 번에 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는 급격하게 정국이 변화하는 현상을 환국이라 한다. 이런 숙종대 때의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치료약이 나왔다. 그 치료약을 우리는 탕평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숙종 이후에 경종, 영조, 정조, 특히 영조의 완론탕평이나 정조의 줄론탕평이 있었어요. 이런 탕평책이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왕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겉으로나마 표면적으로나마 안정을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그 왕이 죽고 나면 다시 또 혼란, 이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정조가 독살되고 나서 붕당 정치의 틀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순조죠.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 이건 이제 세도 정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탕평책의 실패는 특정 붕당이 아닌 특정 외척들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는 3대 63년간의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오르면서 섭정을 했죠. 1863년에서 대원군 등장 이유는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간략한 지난 시간에 붕당 정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수치제도, 특히 공납제도의 대동법이나 전세제도의 영정법이나 군역제도의 균역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개편의 특징, 변화는 일단 전세화됐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방향을 한마디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십시오. 전세화됐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얼마를 냈냐? 그러니까 토지 1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총 내는 세금은 20.2두가 되더라. 그 전세화 됨으로 인해서 누구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겠어요? 지주죠. 그렇죠?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지주가 많을까요? 조선시대 때에 소장농이 많을까요? 수적으로 보면 소장농이 더 많겠죠. 소장농은요 대부분 자기 재산이 없는 땅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 부담은 누가 많아야 돼요? 소장농이야 지주야? 지주겠죠. 그래서 지주들은 이 전세화됐던 세금 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겠죠. 그러나 그 틀 내에서 또 요행, 여러 가지 비리, 여러 가지 편법 이걸 동원해가지고 이 세금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조선후기의 세제 개편은 전세화됐지만은 지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네들이 부담했던 세금을 소장농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겉으로는 민생안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생안정은 아니었던 거죠. 일종의 발등에 떨어진 불 좀 끄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1결당 20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0도냐 그러면은 전세제도에서 영정법이 나옵니다. 이 영정법 하에서 얼마를 내냐면 토지 1결당 4두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제도에서 대동법이 나와요. 대동법하에서 1결당 12두를 냅니다. 광해군대 시작이 됐을 때는 16두를 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숙종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12두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역제도에서 영조 때 가면은 균역법이 나옵니다. 이 균역법하에서 보면은 결작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지주한테 물렸던 결작인데 이게 1결당 2두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총 얼마인가요? 18두가 나옵니다. 근데 20.2두라면 얼마가 부족하니? 2.2두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2.2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선 후기에 중앙군 5군역입니다. 군제 개편에서 보면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금이영이죠. 그 중에 3군영, 즉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은 인조반정의 서인의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바로 앞강의 붕당 정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됩니다. 삼수병은 보수, 사수, 사수의 얘기라죠. 얘네들을 양성하기 위한 세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수미세. 그래서 토지 1결당 얼마요? 2.2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얼마가 된다? 20.2두가 된다. 그래서 토지 1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총 내는 세금은 얼마입니까? 하면 20.2두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방향을 한마디로 쓰라. 그럼 뭐다? 전세화됐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영정법 내용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의 전세제도는 말 그대로 어디에 대한 세금인가요? 땅, 토지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요. 영정법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는 애워야 될 부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역사는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우지 마시고 이해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국초의 전세제도부터 흐름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국초에는 뭐냐면은 답펌 손실법이었어요. 답펌은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만큼 수확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해야 되겠다. 또 이 지역에 가니까 여기는 세금 수확이 얼마가 됐더라. 그래서 세금 얼마를 물려야겠다.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답펌 뭐라고 그래요? 손실이라고 그래요. 직접 가서 조사해서 많이 생산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작게 생산했으면은 작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얼마냐 그러면은 10분의 1입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죠. 1결당 상한선도 있어요.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1결당 최고 30두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습니다. 아무리 토지가 비옥하고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토지 1결당 300두 이상은 생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놔요. 1결당. 그러니까 1결당 300두에 최고 10분의 1이라니까 얼마요? 30두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30두 이상은 징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초에는 답펌 손실법 하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종대 때의 세법, 이른바 공법이라고 공법. 공법은 요즘 얘기를 한다면 세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입니다. 찬반 여부를 직접 농민들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물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가부가 찬반이. 그래서 채택된 것이 공법인데 이 공법에서 나온 것이 전분 육등법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연분 구등법이 나와요. 전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토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토지 나눈다. 몇 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죠? 6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토지의 비옥도입니다. 토지를 기준합니다. 똑같은 일결인데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게 1결입니다. 토지 크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1결이고요. 이것도 1결이고요. 이것도 1결이고요. 이것도 1결이고 이것도 1결이고 이것도 1결입니다. 그러면은 토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옥한 거야? 아니면 척박한 거야? 비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가 클수록 이것도 일결인데 이것도 일결인데 이거는 비옥하는 게 아니라 척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옥한 토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옥도 토지를 기준해서 1등전에서 6등전으로 나눕니다. 이게 1등전, 이건 6등전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금은 그럼 어떻게 거두느냐? 연분구등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풍융을 기준해 가지고 가을의 수확량을 기준해서 9개 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이 상상년입니다. 9등급은 하하년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겠죠.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그래서 상상년일 경우에는 얼마? 20도입니다. 하하년, 아주 이제 흉년이 됐을 때는 얼마를 낸다? 4두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분구등법은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용을 기준해 가지고 최하 4두에서 최고 얼마? 20두까지 걷어낸다. 각 등급의 차이는 2두씩 납니다. 그러니까 상상년에 해당된다면 20두 1결당, 상중하년에 해당된다면 1결당 얼마? 18두를 낸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연분구등법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괄적이진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경기도는 뭐 풍년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적으로 풍년이 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분구등법이 풍용을 기준해서 적용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때 세율은 얼마 정도 적용되고 있냐면은 4두에서 한 6두 정도.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종대 15세기 이후에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 인조 때 호란이 터지고 그렇죠?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토지의 질은 별로 안 좋아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또 늘어나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인조 때 와가지고 뭘로? 영정법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정법은 영정과율법의 준말이고요. 풍융에 관계없이 이게 관계없이 1결당 무조건 얼마로 통일한다? 4두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1결당 4두로 고정했다. 그러면 영정법 실시 결과를 보면은 지주와 내 땅을 갖고 있는 자용농은 유리냐 불리냐? 유리하겠죠. 왜 유리하냐면 법대로 한번 돌아간다면 연분구등법하에서는 풍년이 됐을 때는 1결당 얼마를 내요? 20두를 낸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이 정도 걷어들였습니다만은 일단 법으로 한다면 20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풍년이 들어도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얼마만 내면 돼요? 4두만. 최저 세율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 있죠. 소작농들. 대다수 소작농들은 유리해야 돼요. 근데 왜 유리해야 되냐면은 내 땅을, 이건 토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땅 주인이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도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소작농은 실제로는 얘네는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작농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각종 부가세, 예를 들어서 수수료, 운송비, 그 다음에 자연 소모비.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앙으로 운반합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운송비도 누가 부담을 해요? 소작농이 부담하고요. 또 자연 소모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세금 기준이죠. 쌀 10가마 세금이다 그러면 도착했을 때 10가마입니다. 걷어들일 때 10가마가 아니거든요. 뭐 걷어들여서 중앙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쌀이 썩을 수도 있고요. 빌 맞아서. 아니면 뭐 한 가마 정도 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거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더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한 10가마다 그러면 한 12가마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자연 소모비에 대한 보충비까지 누가? 소작농이 덤태기 쓰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은 땅 주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떠안는 겁니다.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소작농 입장에서는 사실 겉보기의 영정법은 최고 20두를 내다가 최저 4두로 낮춰놓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세법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다수 소작농은 유리가 아니라 뭐다? 이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영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영정법 이대로 계속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영정법은 다시 숙종대 가면은 비총법으로 바뀝니다. 이 비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총액제를 얘기합니다. 총액제요. 이거는 조선 후기에 정치 구조의 문란이라든가 경제 구조의 문란, 사회 혼란 속에서 농민들이 자꾸 토지를 이탈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10가구가 살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2가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2가구가 도망갔다는 얘기는 농민의 유망 아닙니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또 어느 날 저녁에 1가구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숙종대 가면은 총액제, 이른바 비총법을 실시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그래서 A라는 마을 10가구 그러면 옛날에 10가구 살았다 그러면 A라는 마을에다가 뭐 쌀 10가구만 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2가구가 도망을 가든 1가구가 도망을 가든 하여튼 그 마을 내에서 무조건 세금 얼마를 내야 된다. 10가구만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가 도망가면 제 도망간 것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뭐 오가작통법처럼 묶어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총액제라고. 이거를 비총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면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편 세종대 때에 연분구등법이 이제 영정법으로 바뀌었을 때 전분육등법은 어떻게 됐느냐? 인조 다음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효종입니다. 효종대 때 가면은 전분육등법은 양척 동일법으로 바꿔요. 양과 척, 양 크기입니다. 척 비옥도입니다. 여기는 토지를 기준해서 토지의 1등전에서 6등전까지 토지의 면적이 달랐죠. 그러니까 일결의 측량 면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척 동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결의 토지의 측량 면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양척 동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결의 측량면이 통일됐으면서 통일되다 보니까 토지 일결 그러면 딱 규격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일결 그러면 요즘에 뭐 100평 딱 일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세종대 때 전분육등법은 일결 그러면은 100평도 있고 뭐 600평도 일결이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달라. 그렇지? 이걸 기준하다 보니까. 근데 효종대 양척 통일법은 말 그대로 양과 척을 하나로 묶었다. 동일시했다. 이게 양척 동일법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전세제 개편 과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연분구등법에서 영정법으로의 세제개편 과정 그리고 결과 이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전세제도와 함께 뭐가 있어요? 공납제도가 있습니다. 공납입니다. 공납. 이 전세는 어디에 대한 세금이냐면 말씀드렸죠.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토지세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공납은 어디에 대한 세금입니까? 그러면 호. 뭘 호라고 그러죠? 가가호. 집집마다. 그렇죠? 집집마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공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부정기적으로 내는 별공과 그리고 역시 이제 부정기적으로 내는 거죠.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은 지방관이 중앙관이나 또 왕에게 요즘 얘기를 한다면 떡값이죠. 특별히 갖다 바치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겁니다. 여기서 고려시대 때는 상공과 별공까지 나오고요. 조선시대에 가면은 진상이 추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공, 별공, 진상 중에서 우리가 공납의 문제점 그러면은 상공,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별공과 진상. 이거에 폐단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기지로 거둬들이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징수가 되고요. 이게 농민의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느냐? 국가가 어디다 부과한다고요? 호 단위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호 단위로. 근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별공과 진상을 부과하는 과정, 뭐 상공도 부과하겠지만은 이 별공과 진상의 폐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산 곡물 과세입니다. 불산 곡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산 뭔가요?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부과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인삼만 생산되는데 강화도에 산삼을 내라고 한다거나 강원도 첩첩산골에다가요. 뭐 야, 니는 명태 한 100마리 잡아내라.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게. 그럼 농민들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골에 살다가 뭐 명태 잡으러 가겠습니까? 못 간단 말이죠. 이런 식의 탁상 행정의 어떤 전형적인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수요량. 강원도 속초에 1년에 오징어가 한 100마리 잡힙니다. 근데 국가가 필요한 오징어가 1년에 500마리입니다. 500마리 부과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400마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징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못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량이 아니라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점태는 뭐냐면은 어렵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갖다 내려고 했더니 품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또는 뭐 수량이 맞냐 안 맞니 그래서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태라고 그래요. 또는 뭐 인납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납은 지금 올해 당장 낼 것도 없는데 내년 것까지 미리 땡겨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농민들 못 내는 거죠. 배째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게 상공의 폐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별공과 뭐죠? 진상의 폐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몇 세기냐면은 16세기 때 가장 폐단이 심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제거했던 사건이 뭐였었어요? 중종대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였죠. 거기 보면은 수미법 또는 대공수미법이라고 했어요. 공납 대신 수미, 거둘 수, 쌀미, 쌀로 거들이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있었는데 결국 기묘사화로 제거됐죠. 그래서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이후에 이이, 유성룡, 이이와 유성룡도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쌀은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산물 대신 쌀로 걷어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구매를 하자 이거예요. 이의 주장은 실시가 안 됐죠. 유성룡은 곡물장미의란 저서에서 대공수미법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됐어요. 유성룡의 주장은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됐다. 그러나 기득권 측의 반발로 잘 안 됐다. 결론은 조광조나 이이나 유성룡의 이거의 근본 모순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있었지만 잘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러한 공납의 폐단이 계속 누적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 때 외란이 터집니다. 외란 후에 경제가 어때요? 더욱더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해군대, 외란 다음에 선조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광해군 아닙니까? 광해군대 북인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뜯어고치자 해서 이제 제시했던 대책이 뭐로 나오죠? 바로 대동법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동법 시시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선해청이라고 그래요. 선해청은 조선 후기 개정주무관청으로 기능을 장악을 합니다. 조선 후기 경제주무관청은 다 선해청이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해청에서 토지 1결당 얼마? 쌀 12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동미. 물론 시작할 때는 광해군대 때는 1결당 16두. 그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숙종대 때 경상도, 황해도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인 실시가 되면서 12두로 확정이 됩니다.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곳은요, 대동포로도 내고요, 또 돈으로도 냅니다. 대동전이라고 그러죠. 이때 돈은 뭐냐면은
상평통보입니다.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가장 보편화됩니다. 이거는 대동법 실시하고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가장 흔해요. 화폐로서 가장 흔합니다. 제 고향이 시골인데 말이죠. 예전에 밭에서 말입니다. 밭에 이제 걸음을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호미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상평통보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글자가 좀 달아져서요. 달아서 한쪽 면은 글자가 많이 깎여서 한 50% 정도는 깎여서 글자는 보입니다. 그래서 상평통보 좀 깨진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흔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밭에서 어떤 뭐 돈이 뭐 분실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걸음에 들어갔는데 그걸 밭에다 걸음을 내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예전에 옛날에. 그래서 가장 흔한 돈은 상평통보인데 이거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상인을 뭐라 하냐면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 특허상입니다. 선해청으로부터 공가를 선불로 받아가지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갖다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을 뭐라 하냐면은 도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대동법에 도고라고 나와 있죠. 박스에. 도고. 다른 말로 물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도 물주라는 얘기 쓰시죠? 그죠?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야, 네가 오늘 물주야. 물주니까 네가 술 좀 사라. 밥 좀 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주는 도고고요. 도고는 쉽게 하면은 돈 많은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공인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부를 축적을 해서 봉건 신문제사에서는 신문 상승도 도모합니다. 양반으로 신문 상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구조의 변동은 경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신문제 변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자, 집에 가다가 어제 뭐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복권방에 가가지고 로또 복권 하나 샀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한 2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재밌죠? 한 20억 당첨이 됐어요. 그럼 뭘 합니까? 보편적으로 요즘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한 80%가 몰락을 하더구먼요. 요즘은 신문 계급이 있다고 한다면 몰락을 하지만 옛날에 신문 상승을 합니다. 왜 몰락을 하냐면은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흥청망청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 이제 호화생활 하는 겁니다. 사치생활 하는 거죠. 뭐 집도 큰 집도 사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말이죠. 뭐 아주 좋은 차로 바꾸고 말이죠. 예전에 뭐 아주 허름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아주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술도 마시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로또 당첨 이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본 기억이 있는데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몰락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로또에 당첨이 안 됐다면 좋았을 걸 이 얘기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부의 축적은 오히려 몰락을 자처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신문 상승합니다. 양반 의뢰 신문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대동법 얘기인데요. 이 대동법을 좀 알기 쉽게 말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식화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가 농민들에게 상공이며 별공이며 진상이며 특산물을 부과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납물 청부업자가 있었어요. 이 공납물 청부업자 얘네들이 누구냐면 서리 또는 뭐 경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절이는 지방의 유양소의 양반대 자식을
서울에 경제소에다가 끌어옵니다. 인질에 인질.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지방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인질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통일신라의 상수리, 고려의 기인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납물 청부업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서리는 중앙에 요즘 얘기하면 구급 행정직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리하고 같이 견줘서 볼 것이 향리입니다. 향리는 시골 향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직 구급 공무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서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이 서리들, 경제들, 얘네들이 공납물 청부업자였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부과하니까 농민들이 못 내요. 그래서 농민들 대신 얘네들이 물건을 구매해서 갖다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 국가가 농민한테 야 강화도에다가 뭐 강원도 산골에다가 이제 명태 100마리를 잡아내라 했더니 농민이 강원도 농민이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뭘 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공납 후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명태 500마리를 대신 얘네 내주는 거죠. 먼저 선공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0마리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값을 농민에게 수고비를 붙여서 얘네들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공납의 폐단, 이른바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폐단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광해군대 때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자. 그래서 정부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두고 바로 대동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실시 과정 첫 번째 바로 토지 단위로 농민에게 토지 단위로 대동리, 대동포, 대동천에서 토지 1결당 얼마 12두를 걷어들입니다. 12두씩 걷어들이죠. 그럼 국가가 이제 필요한 특산물을 어떻게 구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설이나 경절이 있죠. 얘는 공납물 청부업자로서의 많은 부를 축적을 했었을 거예요. 남명조식.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리학에서 잠깐 봤던 부분인데요. 남명조식은 설이 망국론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공납물 청부업자를 없앤 대신 얘네들을 양성화시켜서 공인으로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공인,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나타난 특허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에게 대동법 실시 과정 두 번째 단계 공가를, 특산물을 걷어서 내라라고 하는 공가를 선불로 주는 겁니다. 공인은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A라는 공인에게 1,000원 주면서 야, 너 인삼 10뿌리 사와. B라는 공인에게는 1,000원을 주면서 너 오징어 10마리 사와. 이런 식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할당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이미 국가는 세금을 걷었으니까 선불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을 받은 공인은 인삼을 1,000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강화도에 가서 10뿌리 얼마? 1,000원에 너무 비싸. 개성 갔더니 10뿌리에 900원. 괜찮아. 근데 좀 비싸. 근데 충청도 금산에 가니까 한 10뿌리에 800원에 여기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어때 풍기 갔어. 안동 쪽에 풍기 갔더니 한 600원에 품질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직접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즉 직접 공인이 대동법 실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 한다는 거죠?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풍기에 가서 인삼을 1,00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600원 주고 사서 10뿌리 샀어. 사가지고 마지막 선해청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이게 대동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1,000원 받아서 600원 주고 샀어. 얼마를 남겨 먹었어요? 400원 남겨 먹었죠. 그런 400원, 100원, 300원 이런 돈들을 남겨 먹고 그 돈을 가지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으로 성장했다. 그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을 뭐라 한다? 도고를 한다. 도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썼지 방금? 물주를 한다라고 했죠. 물주. 돈 많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도 한다. 그래서 조선후기 때 신분제도의 특징은 양반만 늘고 중인, 상민, 천민이 줄어들죠. 역삼각형,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뒤집어는 역삼각형의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맨 위 계층이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대동법 참 괜찮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것은 뭐가 없어져야겠어요? 이거의 폐단을 야기한 것은 별공과 진상입니다. 근데 대동법의 뚜껑을 짠 열어보니까 있어도 될 상공이 없어진 거고요. 별공과 진상 그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누구의 부담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농민의 부담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반지를 하죠. 영정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농민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 우선 발등에 했더니 불 좀 끄자. 이러한 게 세제 개편이었었던 거죠.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군역제도입니다. 군역은 어디에 대한 세금이냐라고 하면은 신세입니다. 몸뚱아리다 부과하는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전세 공납 역이죠. 역입니다. 근데 이 역은 군역과 군대 가는 군역과 노동력으로서 봉사하는 요역이 있습니다. 그게 군역이거든요. 그 군역은 영조 때 군역법인데 바로 영조 이전의 군역제는 뭐였냐면은 중종대 때의 군적수포제였었어요. 군적수포제라고 하는 것은 군적 호적을 만들듯이 군대 갈 사람들은 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군적을 만들어서 군적의 등재가 되면은 포를 거둔다 해서 숙포. 그래서 1년에 12개월에 군포를 몇 필 내냐 하면은 2필을 내게 됩니다. 이게 군적수포제.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양반에게 합니다. 상, 간의 신분이 고정이 됩니다. 또 상민의 군역이 가중이 됩니다. 이로써 조선의 군역제도와 군사제도가 붕괴가 됩니다. 이게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예요. 그럼 왜 신분제도하고 관련이 됐냐면 양반과 상민 간의 신분 고정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봐봐. 군적을 만들 때요. 이 군적을 만들 때에 양반들이 관권과 결탁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빼버려요. 비슷하죠? 요즘하고 비슷하잖아요.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뭐 자기 자식들 결탁, 관권과 결탁해서 뭐 현역으로 입대되는데 면제를 시킨다거나 내 아들, 딸 어느 뭐 기업체에 취업을 좀 시키려는데 그것도 압력을 연다. 이런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군적에서 빠져버리면 이거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군적 수포제가 시작할 때는 군대 가면은 상민, 안 가면 양반입니다. 관직이 있고 경제적 부가 있고 없고가 양반, 상민의 구분 기준이 아니에요.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길거리 가다가 만났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군대 가냐? 했더니 여러분 나 군대 가. 그럼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아, 넌 상민이구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너 군대 가니? 했더니 나 군대 안 가. 너는 양반이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 상민의 신분 구분의 기준이 돼버려요. 군대를 가냐 안 가냐 이게. 요즘도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군대 안 가는 것이 대단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 군대 안 가 면제됐어 그러면은 야 니네 집 뭐 대단한 백이라도 있냐? 뭐 정치 경제적인 백이라도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와중에서도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편법적인 또는 뭐 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반이 안 가면 어떻게 했어요? 양반이 안 간 것까지 누가 상민들이 덤태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의 군역이 가중이 돼요. 인징. 내가 도망가면 이웃집이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망 못 가게 감시해야죠. 족징. 내가 도망가면 가족이 물어야 돼요. 또 황구첨정. 황구첨정은 황구는 알에서 갓 태어날 때 새 주둥아리를 황구라고 그래요. 모든 새는요. 알에서 부화하는 모든 새는 태어날 때 주둥아리가 노란색입니다.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구를 사람으로 견주하면 뭐야? 갓 태어난 아기란 얘기입니다. 황구첨정. 정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정에 포함시켜서 군역을 물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16살도 안 되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으면서 군역을 무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약용의 조선후기 때 세도정치 때요. 정약용의 시 중에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료기랍니다. 이 사료를 제시하고 이 시대 때의 제도상의 문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군역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자, 애절양의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한 생명의 탄생 아닙니까? 이게 경사스러운 날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던 모양이야. 근데 아버지가 곳간에 가서 낫을 들고 와서 태어난 아기, 자기 아들의 양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애절양이에요. 절양. 양기를 절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훈역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단시키는 이러한 일도 있어요. 이게 19세기 때 세도정치 때 삼정문란에서 나옵니다.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문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 뭐에 부담이 컸다, 세금 부담이 무거웠다라고 하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감동은 이 시기 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인해서 군역 군사적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종 다음에 누구예요? 인종 다음에 누구야? 명종 다음에 누구야? 선조죠. 선조 때 외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외란 초기에 관군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외란 초기에 2달 만에 전국이 유린되잖아요. 함경도까지.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적수포제 폐단을 좀 시정하자. 여기에 대한 시정책이 당시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만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바꾼다는 것이에요. 변통한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양역 변통론을 당시 기득권층들은 이걸 바꾸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양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잖아요. 굳이 지네들이 가서 손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폐단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가 결국 영조 때 와서 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역군역이죠. 균등히 한다 해서 균역법이 실시가 되면서 군포가 1년에 2필에서 몇 필로? 1필로 반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균역법이죠. 균역법 실시 관청은 뭐라고 그래요? 균역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반감된 군포는 어떻게 충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반감된 군포는 결작이라고 해서요. 결작. 토지 1결당 2두를 누구한테? 지주한테 물려. 지주한테.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다 해서 1년에 군포 1필을 누구한테? 일부 상류층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상류층.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상세, 고기, 물고기, 어부들이죠. 소금, 상인들입니다. 얘네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은 원래 각 궁궐의 궁방의 경비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균역청에서 거둬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감된 군포를 뭐했다? 충당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 영정법이나 대동법이나 마찬가지 결작과 선무군관포는 지주하고 누가 묻는 거야? 일부 상류층이 묻는 거예요. 이거 일부 상류층은 양반 아니고요. 부를 축적해서 양반의 신분 상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얘네들이 지네들이 안 내는 거고요. 안 내고 누구한테? 농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봤을 때 균역법은 2필에서 1필로 줄어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실상은 안 그렇죠. 자, 대동법 아까 말씀드렸죠. 없어져야 할 것은 별공과 진사인데 그대로 남아서 농민들 여전히 세금으로 남았다는 거. 자, 여기 영정법. 지주 자영농 유리하고 소장농도 유리했는데 소장농은 이런 걸로 인해서 분리했다라고 하는 점. 이렇죠. 그래서 조선후기 수치제 개편은 결론은 국가 재정 확보의 목적이지 민생 안정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의 정치, 사회 혼란 속에서 세금도 잘 안 거쳐들이고 농민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그냥 하나
카드로 내 던져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또 수단을 통해서 세금을 또 보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후기의 수치체 개편의 방향은 일단 전세화됐다. 근데 실제로 전세화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양반지주가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는 또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농민들이 자구책을 내세웁니다. 자구책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아, 니를 못 믿겠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의 경제구조의 변동이 있습니다. 농업, 상업, 수공업 뭐 이런 일련의 경제구조 변동은 농민의 자구책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배층 이런 대책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민중 스스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은 이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경제구조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선의 수치체제에서 전세제도에서 영정법과 공납제도에서의 대동법 그리고 군역제도에서의 균역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